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혼란과 반동의 역사를 걷어내고 우리나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에서는 토론을 릴레이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사회적 대전환기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선 예비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갈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대선을 앞둔 대담이자 토론이니까 워낙 이야기가 많아서 모든 건 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 주말 이제 충청 영남권 이제 돌아오셨죠. 당내 이제 경선입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에서 수치로 드러난 걸 보면 뭐 어대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2등은 2등인데 상당히 착한 2등이다. 더 파이팅을 요구한다. 여러 가지 얘기 들으셨을 텐데,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뭐 일단 두 군데에서 한 그 결과는 뭐 당원들께서 예. 주신 결과니까 뭐 담담히 수용을 하고요. 예. 다만 이 특정 후보에 이렇게 쏠림이 90% 정도 각오하는 것은 민주당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건전한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대명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대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대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대국. 예, 어대국.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입니다. 하하.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뽑는 대통령까지 가는데 아직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 민주당 경선 그 당원 수로 보면은 예. 이제 야구로 치면 9회에서 이제 2회 지났습니다. 2회. 예, 2회 지났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횟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국가대표 야구팀이 큰 역전할 때 8회에서 역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야구 하시는 분들은 약속의 8회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8회에서 뒤집을 수 있도록 아까 노잼 가능성이 있다시는데 제가 노잼 안 되도록 예. 그 치열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동안 사실은 호남 쪽에 많은 공을 들이는 것도 있고, 수도권은 어차피 경기도지사를 맡으셔서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기대해볼 만하겠어요? 정치평론가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전에 이 방송 전에 노잼이다. 지사님이 좀 파이팅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대선에 보면은요. 본선이 조금 이게 시시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은 예선이 굉장히 이제 치열했거든요. 그게 이제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굉장히 이제 치열했고 또 2017년에도 이를테면은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예. 이번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예, 뭐 당원들이야 굉장히 축제처럼 하고 계신 거 저도 알고 있고 잘 보고 있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조금 김이 빠진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2등 전략 그게 이제 뭐 김동연 지사 후보께서 직접 뭐 이렇게 입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착한 2등이라는 건 결국 날이 서 있지 않다. 뭔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2017년 대선 때 경선을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이 세 분이 다 색깔이 굉장히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안희정의 중도 확장 그리고 이재명의 개혁, 문재인의 뭐 포용이라든지. 근데 이번 경선에서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이 세 명이 다른 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이번이 아니라 또 앞을 미래를 보시려면은 좀 더 선명성을 좀 더 강조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김경수 후보도 그렇고 김동연 지사님도 그렇고 그런 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2등 전략한 적 없습니다. 그 저는 삼유 선거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네거티브 하지 않고 멤버도 선대위 구성하지 않고 대규모 조직 동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동원할 조직도 없어요. 그래서 3유는 비전과 정책으로 하겠다 그랬고 예. 그다음에 후보가 단기 필마의 정신으로 앞장서서 하겠다 그랬고 자원봉사자와 청년 국민 위주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옆에 현역 의원들 전화도 주시고 문자로 응원해 주시거든요. 예. 근데 제 옆에서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인신공격이나 그 흙탕물 싸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정책으로는 분명하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뭐 일종의 경선 룰이라고 할까요? 뭐 토론회도 그렇고 토론 방식도 그렇고 토론 횟수나 뭐 타이밍도 그렇고 예. 국민 여론조사 끝나고 토론회 합니다. 그러면 저는 네거티브 하지 않고 정책으로 각오를 세우고 대한민국이 나갈 비전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룰까를 얘기하고 싶은데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비전과 정책 차별 확실히 시키겠고요. 이런 것들이 치열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의 경쟁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경쟁을 깎아먹는 일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등 전략이라고 한 거는 지사님 말씀이 아니라 언론에서 나온 거를 언론들이 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아유, 그건. 기자로서 이렇게 지켜보면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문재인 이재명 그다음에 벌어진 이재명 이낙연 이때의 이제 날선 경쟁은 괜찮은데 오버를 한다든가 과도하다든가 빗나갔다든가 할 때 사실 상처가 아직도 민주당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노 네거티브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때 경선에 좀 확 뭔가 붐을 좀 일으켜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정말 날선 칼이 필요한 엄청난 이 과감한 공세가 필요한 지점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아마 비상계엄으로 불법계엄으로 벌어진 이 혼란에 대한 청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날선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는 앞으로 다음 리더십이 정해져서 그분이 나라를 끌고 나갈 때도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까지 할 건가라고 하는 치밀하면서도 날카로운 뭔가가 필요한 그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란 종식과 그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그 내란 단죄하고 정권 교체하면 내란 종식됐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제7공화국 문을 여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정치 개혁, 선거법 그 개정을 포함한 같이 포함이 돼서 87 체제 이후에 쌓여온 이 잘못된 것들 그리고 그것이 극단으로는 이제 계엄까지 불법 개헌까지 갔던 이것을 제도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지금의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이번 상황이 2017년 그 탄핵 이후에 새로 대통령 뽑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지만 경제적으로는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IMF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기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에서 나오는 차기 대통령은 당선된 거 하나, 그다음에 뭐 집권 여당 바뀐 거 하나, 그거는 뭐 필수 요건이 필요 요건이고요. 충분 조건은 거기에 더해서 이와 같은 누적된 그 잘못을 유발한 정치 체제의 개편 그리고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기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저는 내란 종식의 종집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그 소식을 어디서 들으셨나요? 저는 비상계엄 활동 소식을. 12월 3일 날이요. 서울에서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조국 대표랑 저녁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끝나고 다음 분하고 미팅을 하는 중에 누가 전화가 가서 계엄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니 무슨 가짜 뉴스 하냐고 그랬더니 빨리 테이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팅 중에 듣고 바로 도청에 복귀했습니다. 김주일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걸 궁금하게 생각하십니까? 내란의 문제.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내란 종식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이제 새로운 공화국도 열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도 이제 살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그러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내란 종식은 그럼 어떤 것인가, 어디까지 하면은 내란 종식인가 이거를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이게 내란의 종식인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서 해산이 되면은 이게 내란이 종식되는 건가? 그러니까 예전에 2017년에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거는 그때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초반에 검찰 수사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윤석열이라는 잘 드는 검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새로운 공화국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그 수사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란 종식은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저는 눈길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내란 종식으로 좀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 12월 3일 날 복귀하면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도청 폐쇄하라는 지시가 왔었어요. 예. 그 제가 그 단호히 거부하고 이거는 불법 구태타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내란의 종식은 첫째 필요 조건으로 그야말로 뭐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일당의 단죄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정치 교체. 예. 여기에는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개혁이 포함된 얘기고요. 또 하나 경제 살리기를 확실하게 하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꼭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국민 통합입니다. 통합. 예, 국민 통합입니다.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그런 것까지 가는 것이 저는 완전한 내란 종식이다. 정치 교체, 경제 살리기, 국민 통합까지 가는 것이 완전한 내란 종식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미국에서 따온 구호지만 중요한 건 경제야. 이게 있잖아요. 앞에 바보야도 붙죠. 바보야. 없을 사람아. 뭐 이런 거지.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요새 지역을 많이 돕니다만은 문 닫는 가게, 내놓은 저 정리된 뭐 이런저런 쌓여 있는 물건들, 그다음에 건물은 비어가고 뭐 이런 상황들 보면 안타깝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면서 이제 경제부총리를 맡으셨단 말이에요. 그 공백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제 김영삼 정부로부터 김대중 정부로 넘어올 때 IMF에 대한 글로벌한 어떤 타격이 막 가해질 때에 또 국가를 살려내는 문제, 이런 점에서 사실은 김동연 예비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사실 또 어떤 기대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 경험을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을 그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 요새로 하면 선임 행정관이고 비서실장실 보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수석회의 멤버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근거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죠. 그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의 수평적 교체 플러스 이제 IMF 위기 극복을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탄핵되고 첫 경제부총리로 2017년이 첫 해입니다. 17년. 첫 해죠. 그때 대외 여건이 경제 위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아주 북한이 미사일 쏴대고 뭐 중국의 사드 보복이고, 그리고 그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성장률은 2%대로 떨어졌고, 그것을 다시 제가 경제부총리 때 성장률 3%를 올렸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처음 열었습니다. 그때 느끼는 것인데, 경제 위기는 안에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올 수도 있고 바깥에서 오는 어떤 임팩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근데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경제 침체되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완전한 정책의 역주행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안의 내부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제 외부 충격으로 트럼프 관세 폭풍을 포함한 이제 국제 경제 질서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게 됐고, 거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요. 지난 몇 달 동안 리더십 부재가 너무나 뼈 아픕니다. 뼈 아픕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슬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
그 당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휘했던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다음 대통령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억나는 거는 이제 캐나다하고 스와프도 하셨고 스위스하고도 하셨고 그래서 일단 외화를 갖다 많이 확보하는 문제 예, 많이 애쓰셨던 거 기억나는 것 같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하면 제일 화가 확 분노가 치미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아마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 환율 조작국 뭐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감시 카메라를 동원하면서 환율을 자꾸 조작하는 것 같은데 불량 국가로 지정을 할까 보다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든 방어해 내셨는데 지금은 감시 대상국으로 찍힌 거죠, 우리는 미국한테. 뭐 찍혔죠. 찍힌 거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민간 국가까지 올라 있어서 민간 국가로 찍혔다. 예. 네. 여기 되게 화가 나는 장면이거든요. 그 어려울 때 그렇게 막아냈는데 지금은 잘 나가다가 이게 무슨 꼴인가. 이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 몇 번 만나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3번 만났습니다. 3번 만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같이 만났죠. 소인수 회의에서는 뭐 각각 3명 들어가는 회의도 들어가 봤었고요. 환율 문제 또 그때 또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주 성공적으로 풀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100% 얻어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잘하셨고 뭐 저는 바로 옆에서 이제 보필을 해드렸는데 트럼프라는 지도자는 굉장히 그 터프하게 보이고 사실 터프합니다. 예. 그렇지만 자기 목표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그걸 달성하는 데 굉장히 능한 어떻게 보면 뭐 영리 또는 영악한 지도자입니다. 예.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 당당한 우리의 전략적 가치와 자산을 가지고 예. 당당하게 하되 동맹 상호 이익 그냥 동맹이 아니라 상호 이익 동맹이라 하는 걸 강조하면서 예. 협상을 하면은 그런데 최근에 뭐 한덕수 대행이나 이렇게 쭉 하는 걸 언론을 보면은 뭐 벌써 이렇게 저자세로 어느 신문에서는 그 이 만평에 트럼프는 앉아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트럼프 패를 거꾸로 들고 다 보여주는 만화 만화로 예, 만평이 오늘 예. 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지금 어떤 정치적인 뭐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 질문 네.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 이제 일단 뭐 정부가 지금 뭐 2+2 이제 회담에 들어갔는데 이제 언론에서 좀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게 원스톱 쇼핑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다 포괄해서 방위비 분담금까지 같이 좀 풀자 뭐 알래스카 LNG 등등등. 근데 이게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 차라리 다 분리해 가지고 하나씩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지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그 미국 측이 제안하는 원스톱 쇼핑이 나은지 아니면은 사안별로 좀 분리해서 이거를 협상을 하는 게 나은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제가 그 질문을 그 이재명 그 예비 후보에게 던졌을 적에도 우리 김평론가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조금 그 준비는 좀 덜 되신 것 같더라고요. 예. 트럼프하고 그 원스톱 그 협상하는 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위비 문제, 관세 문제 또는 다른 것들 LNG 문제 다 포함해놓고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쪼개는 뭐 일종의 살라미 작전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그 먹이는 이유는 3가지거든요. 하나는 제조업의 국내 제조업의 부흥. 2번째는 그걸 레버리지로 상대국에 대한 어떤 다른 협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 3번째는 감세로 줄어든 재정의 곡간을 채우겠다고 하는 이 3가지거든요. 그걸 꿰뚫어 봐야 됩니다.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트럼프를 빠른 시간에 직접 만나야 되지만 너무 이걸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나 2+2 하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단추를 풀어놓으면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이고 그리고 사안별로 분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의 전략적 가치, 단순한 북한의 억제력이 아닌 아태 또는 인태 지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고 2번째로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하지 못하는 것들, 조선, 반도체, 방위산업 그걸 가지고
실질적인 딜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된다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의 고민이 사실 우리의 고민하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제조, 그다음 일자리. 이건 대기업들 위주로 이미 상당히 판이 짜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좀 고민도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는 역시 국민들 입장에서 보던 뭐 노동자들은 뭐 일자리가 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이 어떻게 유연화될 건지에 대해서도 다들 고민이 많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걸 곡간을 채워야 되는 건지 풀어야 되는 건지 규제를 풀어줄 건지 아니면 규제할 건 또 더 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경제 정책 또는 경제 비전 같은 게 있으시겠죠. 네네. 아마도 다른 후보들도 다 경제 문제 또는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천을 해야 되고 경험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장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성장 분배 이야기, 특히 성장에서 몇 프로 성장하겠다 뭐 등등 이런 얘기는 20년 전 흘러간 레코드 예. 트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그 비전 2030 국가 전략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예. 정확하게 20년 전입니다. 그때에 이미 성장과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냈어요. 과거에는 성장 위주로 그 낙수 효과로 파이를 키우는 그리고 낙수 효과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식으로 성장 우선 분배 이렇게 했는데 그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렇게 일하면서 만든 비전 2030 보고서에서는 동반 성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가 동반 성장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장과 분배는 자동차를 마차로 얘기하면 양 바뀌고 복지에 대한 들어가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고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이 상황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비전과 정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대연정을 주장했습니다. 대연정인데 경제 대연정. 예, 그렇습니다. 경제 대연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 제2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5개 빅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쪽에 가장 가까운 거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은 기회경제 빅딜입니다. 이것은 대기업과 노동자와 정부 3자 간의 빅딜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기업에는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투자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 노동자는 일정 부분 노동 유연화에 대해서 그 같은 일자리 확충과 함께 인정을 해줘야 되고 정부는 규제 개혁과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면서 삼각 빅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제가 뭐 기후경제 빅딜 또 지역 균형 빅딜 등 했습니다만 경제 관련해서는 해보지 않은 분들은 성장률 몇 프로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주식을 얼마 올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마추어 내지는 립 서비스고요.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 온 거냐 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대통령이 끌어올리는 건 아니긴 하네요. 대통령이 낮추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조선일보도 기사를 썼는데 4분기 연속 0점대를 기록한 게 처음이다. 지난해 2분기에 0.1,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0.1. 아직 안 나왔지만 1분기도 지금 0점대 지금 뭐 0.1 정도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이너스 뭐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분들도 있어서 이게 정말 경제가 중요한데 이거 방금 말씀하신 걸 좀 연관돼서 제가 평소에 지금 우려하는 것 좀 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산업 공동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건 높게 이렇게 책정하는 거는 자기 나라로 공장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이제 부응을 한 게 현대차가 31조 원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생산량 대폭 늘리겠다라고 해서 70만 대를 120만 대까지 지금 미국에서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게 후방 효과까지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일종의 산업 공동화. 지금 뭐 현대제철도 뭐 1조 원 투에 투자해서 미국에 공장 세운다고 하고 지금 중국으로부터도 밀리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압력에 의해서 지금 산업이 굉장히 저는 위태롭다고 보거든요. 지금 석유화학 것도 지금 굉장히 대규모 구조 조정해야 되고 이 산업 공동화와 이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아주 우리 김 평론가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합성을
띄고 있어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관계가 있고 또 우리 국내 네. 관계가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산업 정책이 전무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 엄혹한 국제 경제의 질서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산업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긴축 재정하고 또 감세하면서 지금 산업 정책이 전혀 부재하다 보니까 우리 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거가 정말 정확한 지적이시거든요. 산업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빨리 이 불확실성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기업들은 이 트럼프 관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경선 기간 20일 중에 그 금쪽 같은 시간 나흘을 쪼개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 관세 25% 두드려 맞았거든요. 미시간 주지사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는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만 가장 기업들 만나니까 우리 기업들 만나보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매일매일 바뀌는 이 정보에 대해서 자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런 불확실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산업 정책의 완전한 재편을 해야 되고 가장 급한 것은 제가 1월 달에 50조 슈퍼 추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에 30조 얘기했는데 50조 늘렸거든요. 제가 그렇게 경고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돈 커질 겁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가 지금 12조 추경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언발에 오줌 누길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제가 50조 추경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민생 회복 지원금, 그리고 이 우리 산업에 있어서 우선 한 15조 이상 정도를 이 생태계를 살리는 일에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는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 양쪽을 다 통찰하면서 해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대국이라고 우리가 10위권에 들어갔다라고 했다가 한 지금 14, 15위 이렇게 막 밀리는 느낌이 들고 저한테 누가 물으면 그냥 20위까지는 확 미끄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 저는 그렇게 가끔 대답을 합니다만은 혼란도 혼란이지만 당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대선 경선에 들어가면서 후보들 간에 약간의 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후보 쪽에서는 아직 얘기를 갖다 확실하게 꺼내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소득을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고 김경수 후보 쪽에서는 뭐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급한 대로. 근데 김동연 후보께서는 보면 뭔가 가치를 창출했는데 그 가치에 나름대로 적절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가치의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색깔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주실 건지. 제가 얘기하는 건 기회소득입니다. 기회소득. 예, 기회소득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기회가 부족하고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은 데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반대말은 기득권입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3년 전 대선 나왔을 때부터 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바꾸자는 게 제 모토였었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기회소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모두에게 뿌려주는 돈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을 해주는 건 별개가 있고요. 기회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정된 사람을 위한 비교적 한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의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창출하는 가치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다 뺐지요.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옳고 그르고를 차치하고 일관성과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 것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저는 정책을 오래 다뤄왔거든요. 정책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말바꾸기나 또는 신뢰를 시장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총리 취임하고 금년 안에는 법인세 인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청와대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얘기를 하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을 25%를 올렸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발표하면서 제가 사과했어요. 저희 간부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 이거 부총리가 사과냐 하는데 제가 내가 말을 바꾸는데 사과한다 했는데 그 사과로 인해서 시장과의 신뢰를 제가 잃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 문제거든요. 예, 제가 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번 경선에서 그 새 후보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각이 쓴 게 저는 증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하고 증세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겁니다. 증세를 저는 개인적인 그냥 개 소신은 증세를 이제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조세 부담률 뭐 보면은 이제 17%대까지 떨어졌는데 22%까지 올라갔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지금 감세를 하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OECD 평균도 한 23%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증세를 하면은 그러면 어떤 세목에 대해서 증세를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타이밍에 이게 다들 지금 돈 퍼줄 생각만 하시고 뭐 제가 모든 후보한테 이거는 좀 비판하는 건데 펑펑 쓰겠다라는 얘기만 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이 돈을 거둘 생각이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 재정관리 출신이라 공간을 잘 지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어쨌든 그럼 어떤 세목을 어떻게 올려? 아주 뭐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빅피처 그 플랜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세금 문제는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돈을 쓰는데 재정은 건전하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오해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프를 이렇게 길게 그리면 건전해야 돼요. 짧은 그래프는 돈을 쓸 때는 빚을 내서 돈을 써야 됩니다. 내용을 모르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은 돈 벌 게 뻔한데 왜 빚을 안 냅니까? 우리 집 애가 지금 조금만 더 밀어주면 정말 좋은 장래를 갈 것 같으면 내 빚을 내서 우리 집 애한테 투자를 해야죠. 우리 집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는데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째 재정은 지금은 돈을 써야 될 때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공약으로 지금 수백조 쓰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감사하겠다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하이웨이 하면서 뭐 100조 이상 얘기를 했고 AI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솔직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감세도 필요하죠. 조세 정책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세 체계 전체를 놓고 조세 개편을 해야 됩니다. 특정 세목 하나 가지고 요건 금투세가 어쩌는지 뭐 가상화폐 그 과세가 어쩌냐 하는 것은 그 나무 안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세 필요합니다. 그런데 핀셋으로 찝듯이 찝어가지고 감세를 해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감세했다는 건 안 맞습니다. 세 번째, 증세와 관련된 건 결국 그 재원의 확보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시장과 소통하면서 공감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부터 허리띠 졸라매겠다고 하는 세출 구조정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세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 이 과세가 비과세 감면이죠. 비과세 감면은 손을 봐야 됩니다. 비과세 감면이 우리가 1년에 한 7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세율은 높은데 실효세율이라고 하죠. 네. 세율은 높은데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적은 거죠. 거기에 손을 우선 대폭 봐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증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탄소세 같은 경우는 목적세로 해서 탄소세로 해서 기후 변화 위기 대응에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것이 기후 위기나 또는 그 기후 테크 산업에 들어간 지원을 확보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사실 이 증세 얘기를 세목 얘기는 굉장히 민감하고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긴 합니다만 뭐 굳이 답을 원하신다면 저는 교육세 문제 같은 것들 교육세는 지금 여러 가지 세에 지금 소위 서텍스라고 해서 부과됩니다. 예컨대면 우리가 마시는 술이나 담배나에 교육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 손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항목별로 궁금한 거는 사실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제만 해도 며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 보면 네네.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어떤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본다면 전 이런 질문 이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무현 재단에도 오셨는데 사실
이 얘기는 맞는지는 정치평론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대통령다운 어떤 정치를 통치를 해본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가 마지막이라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계속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끌어내린다 이런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무현 재단에 오셨으니까 내 안의 노무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다음에 또는 나의 안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녹아 있는지. 그래서 그 두 DNA는 내 안에서 어떻게 녹아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 이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아주 운이 좋게도 예. 두 분 다 제가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제 청와대 직접 모셨고요. 그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갔는데 그 앞에 전화기가 2대가 있었는데 밤늦게 첫날 출근해 다들 첫날 출근하러 퇴근하고 혼자 있는데 그 하얀 백색 전화가 있었는데 그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저게 뭔지 하고서 받았더니 대통령이시더라고요. 대통령 직통 전화가 비서실장하고 저한테 연결돼 있어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2030 모시면서 작성하면서 그렇게 모셨죠. 얼마 전에 이렇게 제가 늘 백팩을 메고 다니는데 백팩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그 강요를 당해서 그러다 열었는데 아, 사전 약속이 없었던 겁니까? 강요, 가방에 있는 거 이거 쏟아내시고. 맞습니까? 예, 그거? 강요입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제가 매일 TMI라고 해서 기자들 앞에서 그냥 이 30분 정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 갑자기 그 백팩 늘 메고 다니는데 그걸 What's in your bag? 그래가지고 털이했는데 거기 노무현 대통령의 유고집인 그 진보의 미래라는 책이 있었어요. 정말 각본된 거 아닙니다. 그 책을 여러 번 읽고 늘 이렇게 제가 답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책을 봅니다. 그 책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많은 고민이 녹아 있고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저는 그 비전 2030을 하면서 관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철학과 가치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하면서 제가 이건 아니다고 사표 쓰고 나온 계기가 됐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 부총리 제1야스 때 제가 처음에 사양을 했는데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 캠프가 비전 2030이 거의 바이블이었는데 그 저자가 김 총장이었는데 이제는 와서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제가 국장으로 청와대에서 모시면서 그분의 정말 그 거인의 풍모, 그다음에 국민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 그러면서 그 포용, 그 얼마 전에 저희 경기도에서 사형수 김대중이라는 연극을 와서 했습니다. 그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한 마지막 자신의 변론에서 마지막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때는 이제 사형이 되니까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되지만 민주주의의 봄이 올 것이다와 나로 인해서 내가 마지막 정치보복의 희생자가 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가지모모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보면 그 인간적인 면모들이 너무 참 옆에서 보기에 많이 제게 교훈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희생과 결단을 정말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만들었던 비전 2030을 보시면서 내가 뭐 저는 최고였고 이거대로만 우리나라 선진국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듣고 정말 가열차게 그 일을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진보의 미래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착한 사람 되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고 싶은 나라 만들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사회적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저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이후에 쭉 경제부총리하고 정치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그 노력과 여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정치 DNA에 대해서 정치 평론가로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진짜로 우리나라의 전성기는 김대중, 노무현 뭐 이 두 분, 또 문재인 대통령도 잘하셨고 이제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제가 감히 여기에 노무현 재단에 와가지고 이거 말하는 게 시민센터 와서 말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지층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거를 설득하는 그런 거 항상 설득을 했잖아요. 대화를 하시고. 그러니까 한미 FTA를 진보층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엔 그건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는 그래서 그게 뒤늦게 평가를 굉장히 높게 받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요즘의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지층에 대해서 지지층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들어주고, 네. 그들이 얘기하는 거를 설득을 할 생각을, 그게 좀 아닌 방향이다라고 하면 설득을 할 생각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좀 지지층이 오를 수도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좀 도전하는, 그게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김동연 지사께서는 좀 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저는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감세하는 거 민주당답지 못한다. 여성 정책 어저께 얘기하는데 이건 비겁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지요. 마치 그냥 그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해서 나온 거 가지고 정책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긴 승부와 역사에서의 심판은 국가와 국민을 보고 할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정책들이 그때그때 이 표퓰리즘, 이걸 민주당답지 못한 거죠. 국민들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하는 많은 정책들, 감세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감세하면서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 겁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약자를 포용하는 것, 평등한 기회를 주는 공정,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다음에 여성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경선에 나갈 적에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말리셨어요. 이미 왜 들러리실 일을 하냐. 더군다나 경선 룰 발표된 뒤는 더욱 그러셨습니다. 국민에게도 부끄러웠고. 그런데 저는 2등 아닌 1등 하려고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에서 목소리 내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 목소리 내고 귀에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 더 큰 민주당 만드는 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면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뭐 제가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배운 것이 있죠. 그 봉화에 그 권양순 여사님 뵀을 적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김 지사가 정치한 것도 운명입니다. 제가 이제 비전 2030을 얘기했더니 운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때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막 전율 같은 게 일어났는데 내가 또는 어떤 정치인 뭐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한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게 바보 노무현이거든요. 정말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쉽지는 않죠. 지지 기반이 이걸 원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라고 설득을 하러 나가려면 갑자기 뭐 배신했다,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거와 관련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지지 기반인데 뭔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혁파해야 될 대상으로서 흔히 말하는 모피아, 금융재정, 네. 경제 쪽의 관료들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거의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놓지 않고 모피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검찰과 함께 꼭 개혁해야 될, 혁파되어야 될 세력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그 기득권 바로 깨겠다고 얘기를 했고 기득권 깨는 권력기관을 세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입니다. 뭐 기획재정부 얘기를 하셨고 제가 여기 오래 몸담았으니까 저는 공무원 처음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했고 30년 넘게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기획재정부 혁파를 재정 기능을 떼면서 과거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처 모델로 바꾸자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모델이죠. 기획재정부에 있는 관료들은 지금은 다 제 후배들입니다만 훌륭한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확신범들입니다. 저는 제가 거기 있을 때 저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 자기가 하는 일이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비전 2030을 하면서 관료의 기능적 한계를 뛰어넘는 철학과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매몰되면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국가를 중요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깨야 됩니다. 그걸 깨면서 동시에 그 인센티브 시스템을 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체 수준으로 바꾸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재정정책 그렇게 얘기해도 박수 치면서 따라갔고 잘못했죠. 우리 기획재정부 후배들은 좀 소원하게 살지 모르지만 기획재정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쪼개진 게 더 나았습니다. 다시 말씀은 그래서 제대로 된 한국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사명이 있는 것이지 정권 바뀔 때마다 그냥 거기에 그 맞추고 추정하는 식의 지금의 이 조직 구조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검찰은 뭐 수사와 기소 기능 떼어서 제가 뭐 기소청 기능으로 떼자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은 외교 안보 기능 빼고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대통령은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과 세종에서 머리 맞대고 일하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걸 때는 작은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가면은 오히려 다 대부분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어떤 그립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삼권 분립이 돼 있지만은 대통령이 사실은 행정부처의 기능까지 다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무원들도 익숙해져 있고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방식도 위에를 보면서 어떤 오다들이 내려올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될까 솔직히 약간 이상적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5분의 1로 좀 윤석열 대통령도 줄이겠다고 했다가 도로 다 늘렸어요. 그 제가 반은 동의하고 예. 반은 동의하지 않는데 그 그립감 예.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못한 이유는 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머리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머리요. 일머리. 일머리. 예. 그동안에 모든 대통령은 다 일머리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총리와 장관과 일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럼 수석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석을 통해서 장관에게 지시하고 통제합니다. 바로 장관하고 하면 되거든요. 붙잡은 거를 놔야지 더 큰 걸 얻어요. 그 제 말이 지금은 약간 좀 그럴 수 있을까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당선된다면 취임하고 바로 세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와 장관들과 바로 머리 맞대고 일을 하겠습니다. 장관이 수석도 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면서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정을 제가 국무조정실장이나 또는 예산실장이나 부총리 하면서 큰 그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분도 뭐 설명하면 깁니다만 통합에 탕평책을 써겠습니다. 그런 분들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대통령이 줄이게 되면은 정말 효율적인 정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어? 라는 의심을 갖는 건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인데 저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일단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이제 대통령실을 어디다 둘 건데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럼 세종 가는 겁니까? 네, 저는 세종 갑니다. 네, 저는 이미 세종에서 차관 때, 장관 때, 부총리 때 세 번을 근무했었는데요. 예. 그 저는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세종에서 직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이전 추진하겠고요. 그럼 입법부와 행정부는 세종에서 실질적인 그 행정수도를 만들겠고요. 그게 노무현의 꿈입니다. 노무현이 못 이루는 꿈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그 자산은 제가 상속하지 않아도 좋은데 그 부채는 제가 상속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토균형발전의 꿈, 행정수도의 꿈. 두 번째는 개헌이죠. 임기 단축해서라도 원포인트
개헌해서 권력구조 개편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은 유쾌한 반란이라는 단어를 갖다 맨 처음에 이제 쓰셨고 뭔가를 뒤집어 엎고 싶어 하시는 건가? 근데 그 풍모에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 안정감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유쾌한 반란, 그 사이 어떤 균형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오늘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반란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뒤집고 싶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11살에 그 32살 혼자 되신 어머니와 그 사남매가 있었고 집이 어려서 대학을 못 가고 상업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고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몇 해 뒤에 야간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고시 공부해서 이제 공직의 생활로 접어들었는데 너무나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이 화가 많았어요. 이거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기득권들이 편입이 됐지요. 예. 그러니까 관료 생활하면서 그러다 쭉 그렇지만 이 기득권을 제 걸 내려놓고 깨는 것에 대한 그래서 제가 기득권이란 말을 깨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예산실장이 되면서 제가 그 유쾌한 반란의 말을 처음 썼습니다. 네. 우리 예산실의 이 기득권부터 우리가 깨자는 얘기를 했고 기획재정부 기득권 깨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예산실장 때부터 썼으니까 제가 그 말을 쓰니까 한 15년 됐습니다. 유쾌한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뜻이고요. 반란은 개인적으로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깨는 반란, 두 번째는 내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세 번째는 사회를 뒤집는 반란입니다. 지금도 저는 반란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쾌한 반란이죠. 그 사회 이 계엄과 같은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반란이죠.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용어는 그런 용어는 안 쓰셨지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우리 사회를 예. 바꾸는 뒤집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짧게 요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뭐 요즘 통계 보면은 뭐 50만 명이 그냥 쉬었음 뭐 이런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고 일종의 이제 계급 사다리가 사실 끊어졌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성숙 사회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나기도 어렵고 고용도 어렵고 이제 아니 취업도 어렵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득권을 깨는 게 사실은 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거로 좀 연결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려는 김동연만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노력을 정말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였거든요.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 또는 사회적 이동성을 늘리는 것이죠. 이 한두 개 정책으로 되지 않죠.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또 아주대 총장 할 때 또 지금 경기도지사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내용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고 저도 어렵다고 하면 제가 청년 때보다 더 힘들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불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뭐 아주 복잡하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그 보상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한두 개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그 대학 총장 할 적에 여유 있는 청년들과 대학생과 그레 청년들의 가장 그 차이는 그 해외 경험이었습니다. 방학에 그 어려운 청년들에게 해외 보내주는 기회를 만들어서 한 1년에 150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20%는 타교 학생을 뽑았습니다. 돈은 제가 바깥에서 다 펀드 레이징을 했고요. 학교에서 반대했죠. 그런데 제가 그걸 강행을 했습니다. 뭐 좀 남사스러운 얘기입니다. 제 보금급의 반을 제가 그때 기부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갔다 온 청년들이 기부하신 분들이 한 200분이 계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기 전에 그 사람들 그 학생들을 보고 갔다 와서 봤는데 한 분이 우시더라고요. 저 청년이 내가 두세 달 전에 봤던 그 청년 맞냐면서 우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어주는 수많은 기회의 사다리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짧은 사다리도 있고
긴 사다돼 있고. 저 기자 생활 막 하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제 총장으로 이제 부임해 가셨는데 네. 봉급의 절반을 소외계층 쪽으로 다 돌리시겠다고 해서 두 가지를 걱정했습니다. 아, 대학 총장 협의회에서 욕개나 먹겠다. 그다음에 저 부인한테 허락을 받은 것일까? 사모님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네. 제가 기부한 게 부총리 청문회 때 밝혀졌지 네. 일체 비밀로 지켰습니다. 비밀이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모님 혼자 그래서 부고 얘기를 그러셨네요. 들으면서 어떻게 된 거지 이게 했는데 근데 사모님께서는 뭐라고 안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전혀 제 아내는 전혀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제가 그걸 이 아는 한두 비서에게도 일체 보안 유지를 해서 전혀 밝히지 않다가 청문회 때 청문회 때.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사모님한테는 손글씨로 편지를 자주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출장을 간다거나 뭐 잠깐 못 보게 되거나 하면. 전에 연애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썼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은 그 해외 출장 가면은 그 해외 여기서 도시에서 중단시키자고 했더니 모든 남자들한테 공급받는 아 손글씨 이렇게 편지를 쓰시는군요. 네, 제가 손글씨로 편지 쓰는 걸 좋아하고요. 내가 뭐 젊었을 때였으니까 그 그림 엽서 앞에는 그림 있고 뒤에는 이제 많이 내용을 써야 이제 조그만 글씨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보냈습니다. 네. 모아놓고 계신가요? 제 아내가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속썩일 때마다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이혼은 안 돼 그래 뭐 이렇게 나중에 꺼내 읽으면 되게 오글거리고 그러는데.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예. 얼마 전에 뭐 어디 뭐 월간지에서 하나 찍었는데 확대하면 그게 글쎄 다 보이더라고요.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아 요새는 이렇게 화면을 네, 누르면 네. 하긴 내용을 읽을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 좀 하시지. 예. 그럼 뭐 저도 옛날에 아내한테 썼던 편지를 보니까 되게 어른스럽게 뭐뭐 하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글체는 어떻게 문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소처럼 그냥 반말 썼고요. 예. 제 아내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러고 대신에 그 내용은 뭐 절절한 마음을 이제 담았죠. 예, 알겠습니다. 아, 글쎄 뭐 얘기를 한참 이제 풀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벌써요? 예. 하나는 분명히 네,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득권의 혁파라든가 새로운 경제 대한민국의 어떤 부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남은 내란 문제에 대한 정리라든가 뭐 과제들이 쭉 났습니다만 이 문제들에 대한 국민 통합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왜 김동연인가 다른 후보보다는 왜 김동연인가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이래서 김동연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예. 지금 경제 문제에 있어서 말로 하지 않고 실천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글로벌 제가 30년 넘게 쌓아온 국제 경험과 네트워크 글로벌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국민 통합 끼니 굽는 청계천 판잣집 소년에서 자라면서 어려운 분들과의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또 지역적으로는 충청 지금 세대 갈등 또 계층 갈등 지역 갈등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글로벌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개헌 얘기를 오늘 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저는 7공화국 문을 여는 개헌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당시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그 임기 단축을 약속을 하면서 제가 이건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이번 대통령은 다음 총선과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3년 대통령 자기 희생을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7공화국 문을 여는 그리고 표표히 3년 지나서는 떠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잘할 수 있고 글로벌 잘할 수 있고 또 통합 잘할 수 있는 그렇지만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사심 없는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본선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아니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3년만 하면 좀 아깝지 않나요? 아니 뭐 진정성은 제가 알겠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하여간 김동연 후보님 마지막까지 좀
파이팅 하셔서 예.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좀 흥미롭고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전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노무현재단에서 마련한 릴레이 토론 오늘 민주당 예비 후보신 김동연 지사를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이 주셨고 도전 과제도 많이 주셨는데 아무튼 저희가 선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